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해법을 우리가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효근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들이 약간 구성이 바뀐 상황에서 모셔왔고 네.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뭐랄까요, 재료라든지 테마 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그렇게 강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안에서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아까 기회 현장에서도 여러 번의 얘기가 나왔던 음식료, 곡물 가격, 원자재, 네. 이번에는 또 팜유라고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식용유의 어떤 네. 원재료이기도 하고 화장품을 만들 때 원재료이기도 한 네. 그 부분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수출을 중단했더라고요. 네네. 참 이게 안 오르고 이제 이거 공급 사이드에서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데, 관련한 아이디어 저희들이 음식료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 비단 얘기가 음식료일 수도 있지만 좀 확장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와 관련된 그 곡물과 관련된 네. 이슈겠죠. 네. 요게 이제 계속 갈 수 있다면 정, 네. 아니다 뭔가 우리가 좀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럼 반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하나 둘 셋, 아, 네. 반. 아. 정. 아, 이게 카메라 네. 좀 엇갈렸네요. 네. 일단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쪽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하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곡물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안정될 수 있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 전쟁 때문에 이 파종 시기를 좀 많이 놓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다시 어느 정도 다시 또 파종이 돌아오려면 최소 1년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일단 올해 한 해는 계속 이러한 이제 곡물가의 이제 상승 흐름,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단발로 끝나기보다는 다른 그 원자재보다는 좀 더 이 흐름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는 그 비철금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이 되고 어느 예. 정도 이제 타결이 되면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질 수 있는 부분은 1년에 이제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슈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냐. 그리고 오늘 팜유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렇죠. 파생된 예. 이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료주는 뭐 이게 완전히 투기적으로 움직이니까 좀 그렇고 일단은 이제 그 비료라던가 이러한 그 관련주들은 그다음에 이제 그 음식료 업종 이런 종목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중간에 오르다 떨어지고 또 하겠지만 예. 그래도 올 그 하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을 이쪽 관련주에서 좀 그 어떤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는 이러한 네.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근데 사실 저도 네. 반대를 들었지만 반대에 대한 얘기는 사료주나 최근에 네. 올라가고 있는 그 종목들이 사실 네. 뭐 실적으로 나오겠지만 당장 실적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쵸. 보니까 이 테마가 확확 바뀌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좀 경계하는 부분이고, 얘기 주신 것처럼 곡물가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자재 애널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네. 일단 비료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네네. 그 비료 가격을 그러니까 비료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그 곡물을 수확해야 되는 네. 나라들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인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종 네. 시기를 놓쳤고 네. 거기서 또 뭔가 곡물의 어떤 수확량 높이기 위한 비료를 많이 써야 되는데 비료를 많이 못 쓰다 보니까 눈에 보이게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네네. 리스크 때문에 곡물 가격이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곡물 가격으로 인한 피해, 네. 그렇다면 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 피해에 대비한 뭐 비료 가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저도 오케이인데,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네.
중단하면은 국내 기업들의 수출 모멘텀이 떨어져서 인도네시아 기업 자체도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수출을 제한했느냐? 네. 국내 수급이 불균형하니까 이렇게 네.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인도네시아 팜유의 대체제가 대두유 쪽이거든요. 네네. 이게 대두유고 아르헨티나 쪽이 이제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이제 대두를 생산 못 하니까 네. 결국은 사료 가격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료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는 이제 사료주에만 보잖아요. 네. 사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왜 문제냐면 돼지 소를 못 키우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 관련주들이 높아진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돼지를 수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네. 저는 하나 더 나아가게 되면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차라리 이제 대체육이라도 먹자. 네. 네, 대체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네. 저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팜유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이거 대체육 쪽으로 가요. 대체육.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미국의 네. 비욘드 미트나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도 봐야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첨가제 시장이 있습니다. 뭐 네.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두부로 대체육을 만들고 있는 풀무원 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로 더 확산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단순히 네.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사료주에만 국한했을 땐 반대인데 네. 확장하면 여기까지도 보자 이런 생각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합을 한번 이끌어 주세요. 아, 네. 결론을.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테마주식으로 너무 이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쪽 종목군들은 사실 뭐 어떤 어쨌든 모멘텀은 나왔지만 이쪽 종목들이 진짜 이제 그 정도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게임화시 됐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현대사료나 뭐 지금 이제 한인사료 같은 경우 이제 누가 이제 고점에서 팔고 나오느냐.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붙은 여러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위에서 누구든지 이제 가장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게임화 됐을 때는 좀 분명히 여기에 이제 다른 모멘텀은 분명히 시작에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이제 그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기 너무 그렇다면 좀 개인 위험하지 않다. 투자자분들이 예. 이런 어떤 전체적인 시장에서 곡물이라든지 음식료 이런 인플레이션 했지 여기서 네.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한번 제시해 주는 것도 네네. 어떨까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이쪽에서 이제 가장 이제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게 음식료 업종이 아닌가.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료 쪽에서도 뭐 유니드라든가 남해학 정도는 근데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이제 수급 싸움보다는 나름대로 펀더멘탈에서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드. 이제 그런 네. 종목들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부분 때문에 강하게 이제 서로 누가 잘하나 뭐 이런 이제 그 테마식으로 움직이는 이런 쪽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정도의 모멘텀이 있더라도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음식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제일제당. 제일제당은 제일제당. 아무래도 음식 CJ 업종에서 제일제당. 제일 네. 대표 업종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게 되면 농심은 지난번 이제 그 글로벌 소매 가격 급락 때문에 급등 때문에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일정 부분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후에는 이제 판가가 이제 정가가 가능하지 않냐. 음식료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완만하게 움직이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게 된다면 음식 업종들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일제당 말씀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낙폭이 좀 컸던 농심 이제 악재라는 악재는 반영되고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니드. 예. 네, 유니드. 그게 이제 비료 관련주의 네. 유니드 그리고 음식료에서는 CJ 제일제당과 농심 이렇게 네. 중심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네. 넘어갈 텐데 리오프닝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거리두기가 그쵸. 해제되면서 저는 네. 뉴스를 봤는데 인천공항에 사람이 진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단면을 보고 리오프닝을 사자라는 콜을 들으는 건 아니지만 네. 결국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그렇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국 가격이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딜까 하면 또 리오프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이 기회일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기회다라면 정, 네. 아니다. 그동안 너무 말이 많았고 네. 이젠 조금 볼만한 모멘텀이 네. 아니다. 라면은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아, 예, 이건 의견이 네. 동일하네요. 그러면 동일하면은 네.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의라고 네네. 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그 여행이나 뭐 이런 지금 리오프닝이 네. 지난번 이제 한번 기대 때문에 한번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 상승하는데 좀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처럼 이게 빨리 지금 리오프닝이 이렇게 막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주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실적도 이제 가시화될 거고 결국 이제 이렇게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함을 했던 여객선을 다시 지금 그 여객적으로. 여객으로 지금 바꾸는 이런 예. 작업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지금 이제 항공사들이 지금 모든 노선을 다 지금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풀로 돌지는 않지만 서서히 지금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올 여름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붙을 거고 그다음에 여행업계 이제 종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뭐 내년 상반기는 완전히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올라가는 이 속도에 대한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속도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예. 이쪽이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정말 이거 왜 못 가지가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좀 전 시간에 음식료라든지 곡물 네. 가격 올라가는 여러 가지 비용단에 대한 네.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해지할 수 있는 섹터들을 봤잖아요. 네. 근데 리오프닝은 당연히 원가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데 네. 그거보다도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매출 원가보다는 변화율이 더 클 수 있으니까 네. 그나마 우리가 실적 시즌에 쇼크를 안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네. 제가 정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정을 들어줄 수 있으니까 합을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합을 네. 이끌어 줄 때 워낙 저희가 리오프닝이 섹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섹터 아니면 좀 종목까지 네네.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 리오프닝이 앞으로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결국은 이제 갈 수밖에 없다.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 때문에, 대한항공 뭐 이런 항공주들이 약간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지금 워낙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세로 좀 들어온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오히려 더 지금이 바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흐름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단가는 좀 올라가겠죠. 전체적인 이제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보복 소비,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워낙 강렬하고 그동안 이제 잠재됐던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좀 정상화 되는 데까지의 어떤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결국은 리오프닝을 가는 건 맞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네,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네. 좋을까요? 아무래도 리오프닝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화장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장 우리가 이제 피부로 닿는 거는 가장 그리고 피해를 많이 봤던 쪽은 이제 여행하고 항공인 것 같습니다. 항공, 네, 그래서 여행 항공에서 일단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행보다는 일단은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대한항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화물 수속인데 나중에 이제 여객 쪽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 주가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지금 오히려 지금 환율이나 뭐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도 이제 곧 조만간 해결이 된다면 좀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여행이나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또 호텔 면세점을 볼 수가 있겠죠. 호텔 신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를 보는 이유는 일단은 여기가 제일 레버리가 큰 것 같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창이라든가 홍콩 이런 좀 면세점 쪽에서는 가장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좋아졌을 때는 가장 크게 레버리지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호텔신라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 호텔신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제 네. 항공과 여행 그리고 대한항공과 호텔신라 이렇게 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어쩌면 좀 시장 얘기예요. 세 네, 번째 시장. 주제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네. 대형주를 먼저 사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제 앞으로 뭐 우상향이냐 박스피냐 아니면 레벨 다운이냐 이렇게 볼 수도 네.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정이나 그러면 야, 이 대형주 좀 많이 빠졌어. 이제 대형주부터 사자 이런 네. 꼴이고 아직은 대형주가 좀 불안하고 그 안에서 조금 정밀 타격을 해야 된다. 네. 중소형주 얘기겠죠. 네. 그렇게 본다면 반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아, 네. 이것도 맞네요. 네. 둘 다 대형주엔 자신이 없는 걸로. 네네. 일단 오늘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긴 해요. 네네. 여기서 2,600 지금 중반까지 왔는데 더 빠진다면 오히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네네. 일단 반대하시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5월 달에 있을 FOMC가 이미 뭐 선반영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됐어도 일단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보다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시장에는 영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이제 많이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됐고 S&P 500이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앞으로는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그동안은 이제 저물가의 시대,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저물가의 시대, 그 다음에 저금리 이 부분이 그 과거 한 10년 동안 이제 시장을 영향을 미쳐왔다면. 네. 앞으로는 이제 그 시장의 어떤 새로운 이제 변화가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제 고물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물가로 가고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고금리로 가는 이러한 이제 시장 환경이 변화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장 이제 저는 이제 변화의 하나의 핵심이 그동안은 이제 패시브가 시장을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였다면 네. 앞으로는 이제 액티브 쪽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이제 시대로 간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가 좋다. 그러면 2차 전지 ETF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ETF 종목이 우르르 다 올라가고. 우르륵 다 네. 올라갔죠. 네. 네. 그다음에 뭐 앞으로 반도체 좋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고.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액티브 시대로 가게 되면 그 2차 전지 소재에서도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이 구분이 되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대형주에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갈 수 있는 주.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우리가 이제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일단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계속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아직 이제 5월 FOMC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75pp가 6월 뭐 7월 달에 뭐 얘기도 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시장을 계속 이제 영향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네. 미국 국채 금리도 지금 계속 이제 급등하고 있고, 네. 이번 주는 이제 대형주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시장에 또 등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계속 이제 박스권 속에서 이 등락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철저히 종목 중심, 그리고 지수는 여기서 한번 더 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흐름으로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뭐 패닉으로 가거나 아주 그 시스템 위기로 가는 건 아니니까 좋은 종목은 그래도 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이 어렵지만 좋은 종목을 찾아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 뭐 사실 네. 저도 비슷하게 네. 보는 게 저도 같은 반대 의견이잖아요. 네. 반대 의견이고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대형주를 사는 콜은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네. 돼요. 첫 번째는 연준이 정말 물가를 잡아줘야 됩니다. 네. 연준이 물가를 잡아주는 거를 확인하고 가서도 시장은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이 정말 물가를 잡아서 5월, 6월, 7월에 가서 물가가 드디어 잡혔습니다라는 콜이 아니면 뉴스가 나오도 그때야 이제 대형주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가가 잡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거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의 위안화가 물가가 안 잡힌 상황에선 계속 약세를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위안화가 빨라야 강해지려면 2, 3개월은 걸리거든요. 네. 오미크론 영향도 있고 네. 하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정책을 빨리 풀지 못하는 게 병상이 무너질까 봐 그런 거고 자기네가 개발한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잃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가 강해지려면 최소 8월에서 9월은 가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형주가 많이 하락했지만
섣부르게 들어갈 타이밍 아니다. 네. 그래서 저도 중소형주, 뭐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캐시플로가 괜찮은 중소형주 보자라는 건데, 뭐 의견이 맞으니까 바로 네. 결론으로, 네네. 그리고 어떤 종목까지도 봐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네.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가 시장의 안정을 좀 찾으려면 네.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코로나 이런 부분들 이런 네.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그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그 시장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갖지 않냐. 그 네. 전까지는 우리가 철저히 종목 중심 이러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합을 내기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관심 종목 이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네. 많이 빠져 어느 정도 악재는 네. 다 반영이 됐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종목들. 이게 혹시 필승 종목인가요? 요거는 지금 요 관련주인데 예, 빨리 요거에 넘어갈까요? 관련주. 네. 그럼 삼성전기하고 KCC 요 두 종목은 지난번 이제 악재 때문에 한번 빠졌던 거고요. KCC는 지난번 4분기 어닝 쇼크 때 빠졌는데 아마 1분기 지금 회복이 기대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예. 삼성전기도 지금 뭐 충분히 빠진 만큼 빠졌고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이니까 여기서 네. 이제 재료만 좀 붙으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형주까지 합을 이끌어봤는데 네, 제가 네. 이제 넌지 씨 질문을 드린 게 지금 당장의 필승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필승 종목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필승 종목은 네. 인터로조. 인터로조.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인터로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리오프닝 주고요. 컨텐츠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한 70% 정도, 아니 1위 업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수출 매출액이 70%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하고 유럽 쪽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유럽하고 일본 쪽에 이제 신규 그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이제 점점 커지는 네. 이런 분위기고.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미용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된다면 동사 역시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매수가 말씀드릴까요? 네. 매수가는 32,300원에서 32,700원.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21선이 좀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면 이탈이 되면 손절 꼭 준수해야 됩니다. 32,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짧게 3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인터로조를 저희 하우스에서도 공식적으로 소위 네. 말해서 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왜냐하면 좋죠. 배당 성장으로 네.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과 배당을 계속 늘려준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한번 저기 첨부를 해드렸고요. 오늘 무료 방송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5시에 네. 무료 방송을 유튜브에서 네네. 하게 되는데요. 네. 요즘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오늘 오시면 이 시장에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승리의 정반합에서 그리고 필수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예,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